소련군 지휘부는 기존의 KV 전차로는 독일군의 신형 전차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T-34 전차의 85mm 포탑재 추진 못지않게 신형 헤비급 중전차의 개발에 착수해서요. 주포는 일단 85mm D5T를 탑재하기로 결정했죠. 시제 차량의 명명이 이루어졌는데요. 차량의 이름은 놀랍게도 위대하신 지도자 동지 이오시프 비사리오노비치 스탈린의 머리끝자를 딴 IS였습니다. 차량에 탑재된 주포가 85mm D5T였으므로 정식 명칭은 IS-85가 되었고요. 흔히들 IS-1이라고 부르는 차량이 바로 이 차량입니다. 원래 이 KV-1의 원래 이름이 보로실로프예요. 그러니까 클리멘트 예프레모비치 보로실로프 원수의 이름을 딴 전차가 KV-1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개량해서 최고 지도자 동지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오늘까지 이름을 남기게 된 셈이었죠. 밀리터리 채널 샬의 군사연구소에서 오늘 전장을 직접 조종하는 경험을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워썬더입니다. 워썬더는 전차, 비행기, 함선이 한 맵에서 함께 싸우는 무려 멀티플레이 액션 게임입니다. 전차로 밀고 헬기로 엄호하고 전투기로 하늘을 지키는 플레이, 선택한 역할이 전장을 바꿉니다. 워썬더에는 실전형 데미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궤도가 끊기면 정지, 연료 탱크가 맞으면 화재가 나죠. 또한 유도무기, 능동 방어장치, 연막, 야시장비, 드론 등 현대 기술을 직접 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부품 업그레이드로 성능 향상과 나만의 외형 꾸미기는 덤이죠. 특히 최근 업데이트 레비아탄에서는 스텔스 헬기 코만치, 아레나 APS를 탑재한 T-72B3 그리고 전함 야마토가 새로 합류했습니다. 또한 베를린 쿠바 맵은 그래픽이 크게 좋아졌고요. 여러 유닛을 함께 다루는 새 조작 방식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픽과 물리 엔진 그리고 사운드를 꾸준히 개선해온 워썬더는 훨씬 더 선명하고 생생한 전투를 가능케 해줍니다. 지금 설명란 상단 링크로 PC,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에서 워썬더를 무료 다운로드해보세요. 신규 유저와 6개월 이상 쉬신 분들께는 10만 실버 라이언과 스페셜 데코레이터 이글 오브 벨러 등 보너스가 제공됩니다. 간편하게 즐기시려면 워썬더 모바일도 추천해드립니다. iOS, 안드로이드에서 무료로 받아 바로 합류해보세요. 전장을 보는 것에서 전장을 움직이는 것으로 지금 워썬더에서 여러분의 전술을 보여주세요. IS 시리즈의 1번 타자 IS-85는 어떤 전차인가요? 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당시 소련의 생산 라인은요 T-34와 KV 계열 차량의 생산으로도 벅찬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IS-85 전차의 생산이 개시되려면 시간이 필요했죠. 1943년 9월 4일에 소련군 최고 지휘부령체 4043호가 발령되었는데요. 여기에서는요 IS-85와 별도로 개발이 진행 중이던 KV-1S의 개량형, 이게 훗날의 KV-85인데 이 KV-1S의 개량형을 대량 생산해서 소련군에 배치시키라는 지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기술진으로서는 지금 이 시각에도 일선에서 독일 기갑부대에 맞서 다수의 T-3476이 고철로 변하고 있는 참담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IS-85를 투입시키고 싶은 의지가 강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의지만으로 해결될 사안은 아니었죠. 그 결과 임시방편으로 우선 KV-1S의 차체에 IS-85형 포탑을 탑재한 KV-85가 제식 채용되어서 148대가 생산돼 전선으로 향했습니다. 이 KV-85는 그야말로 땜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S 시리즈와는 이렇다 할 연관관계가 없는 임시 변통의 성격이 강한 차량이었죠. 아무튼 KV-85의 생산이 진행돼서 전선으로 투입되는 와중에도 IS-85는 개량을 거듭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코친 기사를 비롯한 기술진을 괴롭힌 것은 바로 중량이었습니다. KV-1S의 차체를 연장하고 대형 포탑과 D5T 전차포를 탑재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중량이 늘어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이죠. 당연히 당시 제식으로 운영 중이던 500마력대의 디젤 엔진은요 함량 미달이었습니다. 따라서 코친과 이 기술진들은 극단의 경량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우선 스프로켓과 보기륜을 소형으로 교체한 후에 차체 경량화에 착수하죠. 특히 차체 전면에 대해서는 거의 극단적인 수준의 경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차체 전면의 전방 기관총 사석을 아예 생략하고요. 조종 수속을 중앙으로 이동시킨 결과 해당 부위의 면적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니까 전방 기관총이 없어졌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뭐예요? 보병이 근거리에서 공격할 경우에 대응할 방법이 없었어요. 굉장히 심각한 거죠. 하지만 딱히 다른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갑니다.
어찌됐든 가장 장갑 두께가 두툼한 전면의 면적이 대폭 감소됨으로써 IS 시리즈는 판터와 티거를 능가하는 거대한 덩치와 중장갑 그리고 대구경 주포를 장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량이 50톤을 넘기지 않는 상당히 가벼운 수준의 중전차였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조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IS-85는요 V2 IS 520마력 디젤 엔진을 탑재해서 KV-1보다 빨랐습니다. 시속 37km였어요. 이렇게 해서 IS-85는 초기형이 130대가 생산됐죠. 하지만 소련군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나요? 우선 T-34도 D5T를 탑재한 T-34-85로 변경되어서 전선에 투입되었고요. 보다 개량이 진행 중인 S-53 전차포가 탑재될 경우 IS-85와 차이가 거의 없게 되니까 기동력이 떨어지는 헤비급 중전차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던 IS 시리즈의 존재가 유명무실해지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IS-85의 단명을 앞당긴 요인은 바로 D5T 전차포였습니다. 전장에서 노획한 판터와 티거 전차에 대한 주포 관통력 시험에서 이 D5T는요 생각만큼 효과적인 관통력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더욱이 독일은요 노획한 SU-85와 T-34-85를 정밀 분석, 소련군의 85mm 전차포로 티거 전차에 대해 관통력을 발휘하려면 최소 600m 이내에서나 가능하다는 결론을 이미 내린 상태였습니다. D5T는 이론적으로 1000m 거리에서 100mm의 장갑판을 관통해야 했지만 당시 소련의 주포 가공 기술로는 일정한 수준의 위력을 발휘하는 것은 둘째치고 탄도가 곧게 뻗어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반면 티거의 88mm KWK-36L56은요 여전히 600m 이상의 거리에서 T-34-85를 간단하게 격파할 수 있는 위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소련군으로서는 보다 강력한 주포가 필요했죠. 고심 끝에 소련군은요 대공포 개량보다는 차라리 대량 생산되어서 포병에서 운영 중이던 대전차포나 야포를 개량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발상을 합니다. 대전차포는 처음부터 전차를 잡기 위해 고안된 만큼 포구 초속이 빨랐고요 탄도도 비교적 곧게 뻗어나갑니다. 또한 야포는요 비록 곡사 탄도를 그리지만 구경이 대전차포보다 크기 때문에 전용 철겁탄을 개발해 발사한다면 상당한 수준의 관통력을 발휘할 수 있었어요. 실제로 SU-122-54나 SU-152가 이런 식으로 적잖은 독일 전차를 사냥하는데 성공하기도 했죠. 따라서 소련은요 포병의 대전차포와 야포를 개량해서 전차포를 개발하기로 결정 내립니다. 이에 따라 BS-3 100mm 대전차포와 A-19 122mm 군단포가 1차로 선발됩니다. 특히 BS-3는요 처음부터 대전차포로 설계가 되어서 포고 초속만 무려 초속이 1000m였습니다. 또한 관통력도 1000m에서 180mm에 달해서 나름대로 점수를 먹고 들어갔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 1943년에 막 이게 제식 채용되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생산은 1944년부터 이루어집니다. 한마디로 이건 뭐냐? 이 포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였어요. 따라서 승자는 누가 됐냐? 대량 생산이 진행 중이고 고폭탄 등을 사용할 수 있는 A-19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A-19라고 해서 당장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 이 포는 처음부터 전차포로 고안되지 않은 전형적인 견인식 야포였어요. 때문에 당장 좁은 전차 포탑 내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대규모의 개량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다가는 언제 투입될지 알 수 없었어요. 따라서 초기 생산차량은요, 이 A-19를 그냥 있는 대로 구겨 넣습니다. 이것이 바로 IS-2예요. 근데 이게 122mm 포를 탑재했잖아요. 그래서 IS-122로도 호칭이 됩니다. 따라서 이 차량은요, A-19 포의 전차 포용인 D-25T가 완성되어서 탑재된 IS-2 초기형이 생산되기 전까지 약 675대가 생산됐습니다. 이 IS-2의 극초기형은요, 전차포가 아닌 군단포를 그대로 탑재해서 초반부터 여러 문제점이 속출합니다. 포수는 일단 우선 조준경이 주포와 너무 근접해서 조준에 굉장한 애를 먹습니다. 특히 탄약고에 적재할 수 있는 포탄이요, 총 28발이었습니다. 이거 본 전차병들이 경악을 했어요. 무엇보다 이 A-19는요, 전형적인 군단포예요. 탄도와 장약을 각각 장전하는 분리장정식이에요. 그래서 발사 속도가 분당 3발에서 4발입니다. 이건요, 독일 전차가 이 IS-2하고 조우할 시 초탄을 발사해 빗나가더라도 연이어 4-5발을 추가적으로 발사할 수 있거든요. 얘네는 진짜 5초에 한 발씩 발사했어요, 진짜. 따라서 IS-2는요, 초탄이 빗나간 이후 오로지 인력에 의존하면서 차탄을 장전해야 하는 이런 개같은 상황을 놓을 수 있는 거죠. 이 문제는요, 일선의 전차병들한테 엄청난 불만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소련군이 어떤 군입니까? 까라면 까잖아요. 이 원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깠어요. 그리고 소련군이 일단 수 쪽으로 우위를 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막상 전투를 치러보니까 야, 또 할만한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일단 이게 대량 생산에 돌입했잖아요. 그리고 원래 소련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전차병의 편의성보다는 한 대라도 더 빨리 생산할 수 있는 생산성을 추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묻혀가게 되죠. 대신 122mm A19는요 25kg의 탄두를 이용해서 독일 전차보다 우수한 공격력을 발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뭐 쌤쌤이 되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IS-2의 122mm 주포는요 철갑 유탄을 초속 790m로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5km 거리에선 142mm, 2km에서는 126mm 두께의 장갑판을 관통할 수 있었어요. 굉장한 거죠. 그래서 판터와 티거한테 적잖은 위협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고요. 독일이 신형 준전차를 개발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IS-2 극초기형이 생산된 이후 개발이 지지부진했던 122mm 야포의 전차포 버전인 D25T가 완성되고 포탑의 개량이 실시됩니다. 포탑은 우선 너무 좁았던 포방패 폭을 보다 넓혀서요 조준을 용이하게 했고요. 제조 공정도 단순화됐고요. 동시에 방어력도 향상됐습니다. 포탑이 개량된 이후에는 차체 개량이 실시되었는데요. IS-1하고 IS-2는요 KV-1과 유사한 120mm 두께의 30도 경사각을 적용한 장갑판 형태를 갖추고 있었어요. 하지만 안 그래도 차체 전면 면적이 축소되고 대구형 주포를 탑재해 비좁아진 조종석이 더욱 불편해진 데다 전방의 관측창이 독일군 포스트의 단골 표적이 되어버리면서 방어력에서도 적잖은 문제점을 유발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진 보시면 여기 전방 관측장이 한가운데 이렇게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독일군이 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IS-2가 격파됩니다. 이렇게 되자 개량은 차체 전면을 재설계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지죠. 우선 차체 전면 장갑을 120mm로 유지하되 T-34와 같이 경사각을 전면적으로 적용했고요. 또한 전방 관측장을 아예 폐지시키고 보다 단순한 형태로 변경해서 방어력을 향상시킵니다. 이렇게 개량이 실시된 차량을요 IS-2 1944년형으로 호칭합니다. 이렇게 해서 IS-2는요 차체 중량을 거의 늘리지 않고도 방어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독일 전차대의 중대한 위협 중 하나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4년 1월 드디어 소련군은 IS-2 중전차를 양산함에 따라 친위 돌파 중전차연대를 편성하기 시작했죠. 이 친위 돌파 중전차연대는요 KV-1 중전차와 영국이 공유한 처칠 보병전차를 실전에서 운영한 부대를 중심으로 IS 중전차 운영 훈련을 충실히 수행시킨 이후에 편성했습니다. 친위돌파 중전차연대 편성은요 IS 전차 4개 중대, 이게 총 21대고요. 그리고 기계와 기관총 중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M3A1 스카우터 같은 장갑차가 운영되고요. 이게 미국이 공유한 거예요. 그리고 정비 지원 중대, 위생소대 등 모두 375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전력인 독일을 기준으로 전차 대대급 전력에 해당되죠. 무엇보다 실전 투입 결과가 궁금한데요. 네, IS-2 1944년형은요 1944년 춘계부터 생산에 돌입해서 총 2250대가 생산됩니다. 이전에 극초기형과 종전 이후 생산된 차량을 합치면 총 3475대로 미국의 M26 퍼싱보다도 많은 수치죠. 이처럼 대량 생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하는 독일군은 지옥에 떨어진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었습니다. IS-2는 티거와 마찬가지로 독립 중전차연대, 독일은 이걸 대대로 했는데 여기에 21대씩 배치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연대 3개를 통합한 중전차여단도 편성되었어요. IS-2의 첫 실전은요 1944년 4월 치가노프 대저가 이끄는 제11 친위 독립 중전차연대가 우크라이나 타르노플 인근에 있는 독일군 국방군 제503 독립 중전차대대의 티거들과 조우전을 벌여서 한 대의 IS-2가 격파됩니다. 독일군 티거 전차병들은요 지금까지 봐왔던 소련 전차와는 다른 거대 전차의 등장에 경악했지만 이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 달 후 루마니아의 티르구 프로모스 근교에서 대독일 기갑 척탄병사단, 이게 독일 국방군에서 가장 유명한 사단입니다. 이게 펜저 그라나다 디비전 그로스 도이칠란드라고 하는 굉장히 정예부대예요. 이 부대 소속 티거 중대와 IS-2가 교전을 벌입니다. 이 전투에서 티거 전차 포수는요 거리 3km에서 자신이 발사한 88mm 철갑탄이 힘없이 튕겨져 나오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죠. 독일군 입장에선 다행히
중대장 클레멘스 데이가 직접 전차들을 지휘해서 세 대의 IS-2를 격파해 기사 십자훈장을 수여받습니다. 하지만 클레멘스 데이를 비롯한 티거 전차병들은요, 이 거대한 전차의 출현으로 더 이상 동부전선에서 자신들의 질적 우위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민감하게 깨달았습니다. 이에 독일군은 당장 이 괴물 전차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느라 고심했지만 소련군은 그런 고심할 여유를 독일군한테 줄 생각이 추호도 없었죠. 오히려 독일군은 완전히 자신들의 영토에서 몰아낼 대공세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작전 개시 일자는 바로 3년 전 독일군이 자신들을 침공했던 6월 22일로 정해졌습니다. 작전을 위해 무려 125만 4,300명에 달하는 대군이 집결했고요. 4,070대의 전차와 24,363문의 야포가 배치되는 등 엄청난 규모의 소련군 공격부대가 집결합니다. 바로 소련군의 1944년 하기 대공세 바그라티온 작전이 이것이었죠. 대치하고 있던 독일군의 운명은 이곳으로 결정된 셈이었습니다. 바로 소련군이 독일군에게 내린 사형 선고였습니다.